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봄 산천, 황명걸. 개나리 노랑 저고리 입었다. 청맹관이 대낮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 진달래 빨간 숯불 피웠다. 부엉이 산천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버들가지 파릇파릇 물이 올랐다. 벙어리 냇가에 물소리 나게 하기 위하여. 아, 여기저기 움트는 소리. 미물들도 기지개를 켠다. 황명걸 시인의 봄 산천입니다. 올봄은 이상하게 오는 길이 힘든 것 같지 않나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올봄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요. 기온도 예년에 비해서는 참 추운 편이고요. 이렇게 어렵게 와서 그런가요?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얻지 않고 힘들게 얻은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겠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재영 작가의 폭식 만나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김재영 작가는 1966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문단에 나온 건 2000년도에 내일을 여는 작가 제1회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대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진흥원의 창작 지원기금을 받았습니다. 소설집으로 코끼리와 폭식이 있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재영 작가의 폭식입니다. 폭식 김재영. 사옥의 외벽을 뒤덮은 초록빛 유리 탓일까. 햇빛조차 뚫지 못하는 어둡고 축축한 숲속에 홀로 들어선 느낌이다. 창밖에 선 뜨거운 여름볕이 사옥 앞 광장을 하얗게 흐물거릴 정도로 달구어대고 태양을 향해 맞대응이라도 하려는 듯 한쪽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내들은 불을 가운데 두고 둥그렇게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지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단단한 초록 창률이 넘어 그들은 입만 벙긋대는 물고기처럼 보인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덜어있다.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 숲속의 빈터에 갔다가 린도우인의 미라를 보았을 때처럼. 몇 달 전 영국 채셔로 출장 갔다가 윌름슬로우 근처에 있는 린도우모스에 들른 건 그곳 숲속의 빈터가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민 팀장님,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숲속의 빈터입니다. 일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관광도 하고 즐길 때도 있어야죠. 내리시죠. 숲속의 빈터? 뭐가 유명하다는 거지? 이 지역은 2000년 전의 숲과 작은 호수들이 흩어져 있던 데래요. 그게 유명한 거야? 아니죠. 잠시 후에 어떤 미라를 보게 되실 텐데요. 미라? 죽은 사람? 예. 오래전에 켈트족은 특별한 날마다 여기 숲속의 빈터에 모였대요. 숲속의 신성한 나무들 아래에서 회합을 가진 거죠. 그때는 나무를 가장 신성하게 여겼는데 부족끼리 싸울 때도 상대방이 신성한 나무를 파괴했나 봐요. 나무가 신성하다고? 왜? 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산에 사는 화전민들은 나무나 바위에 지성을 드리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성한 나무를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처벌이라는 게 끔찍했답니다. 제 입으로 다 얘기하기가 뭐한데 고의로 나무 껍질을 벗긴 자는 중형에 처했는데요. 죄인을 그가 손상 입힌 나무에 대고 쾅쾅 못 박고 뱃속의 내장을 나무에다 칭칭. 그뿐이 아닙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여기 연못에서 죽은 린도윈을 부검해 보니까 죽기 직전에 매우 특이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우 특이한 식사라니? 린도윈의 위를 빈틈없이 꽉 채운 건 겨우살이 열매를 비롯한 다양한 씨앗들과 열매들인데 그는 사실 초목의 신을 달래기 위해 바쳐진 제물이었거든요. 저기 린도윈 미라가 있네요. 왜 그러세요, 민 팀장님? 어디 피곤하세요? 그만 가지. 린도윈 미라 가까이 가서 보셔야죠. 아직 설명할 것도 많은데. 미안해. 난 좀 피곤해서 그만. 린도인 미라를 본 날 나는 저녁 식사로 나온 양고기 스튜를 반 이상 남겼고 그나마도 소화시키지 못했다. 체증은 며칠간 계속되다가 겨우 사라졌다. 동시에 세상을 떠도는 동안 지속된 내 폭식의 습관도 사라졌다. 오랜 해외 생활 중에 가끔 한국에 들를 때마다 탐식하던 고추장을 잔뜩 넣은 비빔밥마저 거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가 꽉 찬 상태가 싫었다. 온갖 나물들을 뱃속에 넣고 쫓겨나다시피 조국을 떠난 10여 년 전의 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나는 대신기업의 재물이었다. 첫 번째 바람은 매형한테서 불어왔다. 여보, 어떡해? 어떡하긴 받아야지.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 저희 매형 맞습니다. 그래서요. 매형이 부도 낸 걸 왜 제가 갚습니까? 애들 엄마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요. 공동 책임? 무슨 책임이요? 난 모르니까 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보, 뭐래요? 우리가 급이 갚아야 된대요? 그러게. 내가 매형하고 여행사 차리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럴 줄 몰랐죠. 사장님이나 저나 둘 다 여행사에서 잔병을 굵은 사람들이라 아는 거래처만 관리해도 굴러갈 줄 알았는데. 여보, 미안해요. IMF만 아니었어도. 그나저나 매형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전화도 안 받고 카드랑 죄다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날라버리면 다냐고. 형님한테도 연락이 없대요.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면. 민준아! 여보,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알아냈나 봐요.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문 열어야! 빨리 열어! 이 집 처분해도 빚 다 못 갚아. 그럼 어떡해요? 당신하고 매형 공동명의로 회사 차렸으니 빚쟁이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돈 나올 때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떡해. 월급 차압하겠지. 근데 왜요? 또 무슨 일이에요? 이제 팔아서 빚 갚고. 미안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저기 집 팔아서 빚 갚고 모자라는 건 당신 월급 모아서 차근차근 갚으면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IMF라는 게 불안해. 우리 회사도 감원을 시작했거든. 당신 회사 탄탄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회사에서 가열로 사업적으로 인정받은 사원인데 설마 당신을 해고하겠어요? 설마. 그러나 가열로 사업부에서 꽤나 인정받는 사원이던 나도 해고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월급을 차압당하는 직원이란 사생활이 복잡하게 마련이라는 통념이 나를 밀어낸 것이다. 하필 왜 나란 말인가? 자, 많이 먹게. 예, 홍 이사님. 나는 자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M&A 전문가가 돼서 말이야. 게다가 때마침 우리 회사가 저 회사 데모를 아주 길게 하는군요. 원래 저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왜 모르나 몰라. 하여튼 우리 회사가 저 회사 인수합병하려고 할 때 자네가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왜 그러나? 어디 안 좋은가? 린도인의 형상을 지우려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든다. 또다시 속이 거북해진다. 갈비찜으로 꽉 채운 위장이 활동을 거부하면서 불쾌한 두통을 유발한다. 죽음의 늪에 던져졌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온 지금 나는 유령이다. 온몸의 붕대를 휘감고 있는 미라다. 자네만 도와주면은 합병은 당장이라도 강행할 수 있어. 그 처자들이야 아무리 설쳐봤자 어차피 알지? 홍 이사는 창유리 너머 사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쪽 입술을 냉정하게 비튼다. 사내들은 이제 불타버린 잿더미를 둘러싸고 장례식을 치르는 양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뜨겁고 끈적끈적한 공기가 전신으로 훅 밀려온다. 사내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 홍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나에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찰거머리들 같으니. 괜찮으세요? 뭐 괜찮아. 자, 어서 들어가자고. 이제 그 마지막 점검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뭔지 원? 근데 저기 저 앞에서 설치던 친구 자네 알겠나? 예,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저 친구 당신하고 같이 해고됐었지? 예. 눈빛은 강하지만 유난히 잘 웃던 동료죠. 최영, 마른 북어처럼 심하게 말라버렸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정규직도 구제 안 하네. 나원. 자, 빨리 가자고. 10년 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해고된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택했다. 해고자 복직 싸움에 적극 뛰어든 그와 일찌감치 포기하고 새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누빈 나. 0.7평 감옥으로 추방된 그와 망망대해 같은 외국으로 추방된 나. 어쩌면 이리도 다른 모습으로 망가진 걸까? 오피스텔의 초인종이 짧고 경쾌하게 울린다. 왼쪽 다리 붕대를 벗기고 있던 나는 움찔 놀란다.
홍 이사가 왔나 보네. 낮에 회사에서 만나 하루 종일 있다가 헤어졌는데 아직 할 말이 남은 거야 뭐야. 지겹도록 얘기해놓고도 모자라 숙소로 들이닥치다니. 홍 이사님 무슨... 죄송합니다. 실은 휴대전화를 그만... 꾸벅 인사를 한 뒤에 안으로 들어간 여자는 휴대전화를 찾아 황급히 돌아 나온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여자한테서 독특한 향내가 난다. 그러고 보니 누나가 말한 그 세입자인가 보다. 오늘 아침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누나에게 전화했을 때 누나는 평소와 달리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다.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온 내가 부담스럽다는 듯이. 그럼 세입자한테 연락해야겠네. 말 안 했던가? 네가 워낙 뜸하게 와서 새를 줬어. 주인이 올 때만 며칠 비워주는 조건으로. 대신 좀 싸게 놨지. 네 매형 또 사고 쳤잖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루에도 몇 번씩 갈라서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누나나 세입자 입장을 생각해 호텔로 갈까 하다가 그냥 오피스텔로 갔다.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낯선 호텔 로비에서 서성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내 방이지 않은가. 겨우 마련한 목돈을 누나에게 보내 장만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공간. 일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야 이미 각오한 거지만 문제는 아내와 아이들이었다. 그곳은 언젠가 여행 삼아 들렀던 친절하고 풍요로운 도쿄가 아니었다. 여행자에겐 더없이 친절하던 사람들이 이주자들에겐 차가운 멸시와 차별의 눈길을 보냈다.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걸 힘들어했다. 아내는 가끔 전화를 걸어 훌쩍이곤 했다. 큰애가 갈수록 비뚤어져. 도통 내 말을 듣지 않아. 야단을 쳤더니 집을 나가 밤늦도록 안 돌아와. 어떡해? 내가 일본말 서툰 걸 알면서도 걘 고집스럽게 일본말로만 말해. 그러니 대화가 될 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내 말 듣고 있어? 이젠 둘째까지 지 오빠처럼 굴어. 의논할 상대도 없고. 당신 언제 돌아오는 거야? 아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태국의 땡볕 아래서였다. 퇴원을 하면서 아내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고 싶어. 미국 가자.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 한국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던 날의 수모를 아내는 그때까지 잊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동안 모은 약간의 돈을 손에 쥐고 우리 가족은 다시 멀고도 낯선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나는 또다시 부르르 떨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혹시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멀리 떠나 바다를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팔뚝을 쓸어내리자 자잘한 물알갱이가 손바닥에 미끈 잡힌다. 어둡다. 나뭇가지들이 뒤얽혀 만들어낸 어둠이 햇빛을 몰아냈나 보다.
햇빛은 나무숲 너머에서 아른대며 기웃거릴 뿐이다. 새조차 나뭇가지에 내려앉기를 두려워한다. 나는 헤어나라 발버둥친다. 하지만 팔다리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신음을 낼 때마다 비릿한 핏물이 왈칵왈칵 입으로 들어온다. 고사리와 도라지, 겨우살이 풀과 탄배로 가득 찬 배가 점점 더 불러와 터질 것 같다. 몸을 움직일수록 돌덩이는 나를 늪의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나는 소리친다. 허파까지 물이 차 몸이 터져버릴 지경인데도 아내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댄다. 요란한 전화음이 울린다. 여보세요. 민 팀장,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네.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 준비되는 대로 나오라고. 예. 누워서 잠결에 전화를 받던 나는 눈을 번쩍 뜬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무언가 내 가슴께를 누르고 있다. 여자다. 낯선 여자가 내 가슴 위에 팔을 두른 채 자고 있다. 어찌된 일이지? 당혹감을 누르고 정신을 차리니 서서히 사태 파악이 된다. 간밤에 내 잠을 설치게 한 방주인이다. 여자한테서 술 냄새가 진동한다. 이봐요, 아가씨. 내 허벅지를 누르고 있잖아. 허벅지는 안 된다고. 이봐. 이봐. 내 다리. 누구? 미친놈아! 너 죽을래? 이봐, 아가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왜 여기... 그냥 술 마시고 습관적으로 들어왔나 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나야 여기 사니까 번호 누르고. 어떡해. 그제야 여자는 눈을 한 번 더 깜박이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댄다. 사태 파악이 된 걸까? 여자가 갑자기 이불 속으로 숨어든다. 둥글게 말린 이불 속에서 여자는 죽은 신용을 하는 고슴도치처럼 꼼짝 않는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요. 홍한테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온다. 여자를 무시한 채 옷을 벗고 샤워를 한 뒤 다리에 붕대를 감는다. 여자의 무례함을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지 도움이 안 된다. 종아리의 홍색 반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한 빛을 띈다. 잠을 설친 탓인가 보다. 와이셔츠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다. 공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땐 붉은 빛이 제격이다. 피로가 너무 쌓인 걸까? 갑자기 통증이 몰려온다. 병이 많이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발작처럼 시작되는 통증 앞에선 여전히 아무 대책이 없다. 물. 진통제를 찾아 입에 털어넣는다. 물. 그러고 보니 물이 없다.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는 기다린 수밖에. 몸을 양손으로 힘껏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떤다. 이처럼 고약한 병을 얻은 건 가족이 미국 땅으로 흘러들어간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몸에 있는 항체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다가 세포를 죽게 하는 병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죠. 처음에는 다리가 굽고 다음에는 온몸이 굳을 겁니다. 아직 고개를 저을 힘이 남아있을 때 가족한테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저기 물 대신 소주라도 마실래요? 제 가방에 하나 있을 텐데 어제 먹고 남은 거지만. 잠깐만요. 여자가 노란 가방을 뒤져 소주병을 가져온다. 한 모금의 알코올을 타고 진통제가 몸속으로 흘러들어간다. 얼마쯤 지나자 차차 통증이 줄어든다. 그때 홍의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온다. 미안해요, 홍이사. 지금 내려갑니다. 문제가 생겼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서류에 문제가 좀... 뭐 그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걸 최가놈이 알아챘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무슨 문제인가요? 중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수고료는 챙겨야지. 홍 이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 일 잘못되면 미국 본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 팀장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사이라고. 이번 일 잘못되면은 민 팀장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걸. 요즘 세상에, 게다가 좁은 이 업계에서 나쁜 소문은 하룻밤에 온 지구를 수천 번 돌고도 남을 것이다. 더구나 내 육체가 이미 거덜났다는 걸 안다면 맨해튼 42번가의 꼭대기층에 있는 합리주의자 퍼커스는 민첩하게 제 업무를 수행할 거다. 퇴출, 감원, 해고를 전문으로 하는 그는 즉시 다른 사람으로 내 자리를 대체할 테지. 인도나 파키스탄, 일본이나 브라질, 혹은 동유럽에서 온 대기자 중 누군가로. 자, 서로서로 좋게 끝냅시다.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말하시오. 근로자 측에서는 원하는 조건이 뭔가요? 충분한 보상과 해고자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허를 요구합니다. 만약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해 싸울 겁니다. 이봐요, 최영. 그 억지 좀 그만 부려. 자넨 그 나이 먹도록 남의 뒤나 봐주면서 등치고 다니나. 원청기업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데 왜 이 난리야? 그나마 보상금을 주겠다고 할 때 순순히 받아. 민 팀장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 안 그래? 민 팀장? 최영은 경멸 어린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도대체 저 눈빛은 어찌 된 건지 예나 지금이나 맞받아치기 힘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결국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홍 이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정액이라 여겨집니다. 나머지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테고. 설마 자네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네.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시다. 저기 최영, 잠깐만. 왜 그러나? 이번 인수합병 주도하는 업체는 스위치사야. 그 회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냥 받아들여. 끌면 끌수록 자네들만 다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이번 일로 받는 내 커미션을 자네 동료들한테 주는 것과 홍 이사한테 재취업을 부탁해보는 거야. 자네가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할 수 없는 날 용서하게나. 우린 악연이 되고 말았어.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어머, 벌써 돌아오셨네. 빨래할 게 있어서. 여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빨래를 예의 그 노랗고 커다란 가방에
마구 쑤셔 넣는다. 빨리 나갈게요. 말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마저 끝내고 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차나 한 잔 줄래요? 예? 예? 여자한테 그런 요구를 하다니 나 자신이 놀랍다. 여자는 주전자에 찬물을 붓고 작은 찻잔을 꺼낸다. 외국 사신다면서요? 아, 예. 너무 멋져요. 전 외국 생활하는 게 소원인데 어디서 사세요? 글쎄, 그냥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어요. 와, 국경을 떠돈다고요? 와, 정말 멋져요. 낭만적이야. 생각처럼 그렇진 못해요. 특히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때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목이 메곤 하죠. 하지만 여행 가방을 든 신사가 낯선 도시, 낯선 호텔로 걸어 들어가는 풍경을 상상해보면 슬프도록 아름답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군. 난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뜨고 싶어. 평생 여행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직장에서 정리해고됐으니 당분간 여행 가긴 글렀어요. 생활비 벌기도 힘든 판에. 여자는 웃는다. 차를 다 마시니 실내가 덥게 느껴진다. 문득 아내가 그립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내가 다시 스위치사에 입사해 해외로 떠돌기 시작하고 얼마쯤 지나서부터였다. 어느 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왔다. 이미 이탈리아 출신의 나이 많은 치료사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였다. 나는 오랫동안 버텼지만 결국 그녀를 보내고 말았다. 저 소주 한잔 하세요. 숭숭 구멍이 난 것 같은 여자. 가볍고 편안하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물 침대처럼, 부드럽게 상처를 감싸는 얇은 변 거즈처럼. 밤늦도록 여자와 나는 여러 병의 소주를 나눠 마신다. 그리고 또다시 어딘가로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나는 점점 더 깊숙이 여자의 몸속으로 파고든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자 여자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 날 데리고 먼 데로 가줘요. 제발 멀리 멀리 제발. 아침에 눈을 뜨자 한동안 내가 있는 좌표를 몰라 헤맨다. 등을 보인 채 자고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제야 전날 밤의 일들이 조각난 필름처럼 언뜻언뜻 머릿속에서 되살아난다. 나는 $100짜리 지폐를 전자레인지 옆에 올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다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여자는 가고 없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쪽지를 남긴다. 잘 지내요. 고마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으려면 큰 길을 건너야 한다. 실로 10년 만에 찾은 집이 또다시 멀어진다. 이번엔 마음속에서조차 완전히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이봐요. 아니. 이거요. 여자가 내 어깨를 툭 치더니 강제로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 나는 손에 들린 구겨진 $100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가슴 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
원한다고. 얼굴 곱빼기도 보지 못했는데 벌써 네가 좋아하는 고들빼기 김치 잘 삭혀놨는데. 다음 말을 잊지 못하는 누나. 갑자기 내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슬프지도 않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시신경이 극도로 피로해진 탓이겠지. 기내에 비치된 신문을 꺼내어 다음 목적지인 홍콩의 날씨와 환율 변동, 주가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면세점에서 살 쇼핑 목록도 뒤적인다. 결국 경찰이 진압대와 물폭탄을 동원해 농성자들을 말끔히 데려가준 덕에 내 몫의 수주 커미션은 고스란히 남았다. 최영은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걸로 명분과 자존심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철창에 갇히고 말았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 주에 맨하튼 본사에 돌아가면 새로 주문한 벤츠 오픈카가 나와 있을 거다. 옆자리엔 누굴 앉히지? 갑자기 생각이 멈춘다. 옆에 앉아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동차가 갑자기 길이 아닌 다른 곳을 달리기 시작한다. 햇빛조차 들어가지 않는, 바람조차 피해가는 무시무시한 숲속의 빈터다. 눈앞에 연못이 보인다. 핸들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숲이 서서히 움직인다. 비비린내 나는 바람이 사방에서 거세게 인다. 김재영 작가의 폭식 함께 하셨습니다. 제 앞에 김재영 작가 직접 나와 계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폭식이라는 작품 만나봤습니다. 네. 이 작품 속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다국적 건설 대기업에서 일하는 민 팀장이에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건설 현장을 찾아서 뭐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인류 호텔에 묵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입사 동기였던 최 씨, 노동운동가 최 씨를 마주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주인공 민 팀장은 자본가 입장에 이제 서게 돼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이 소설 속의 인물 역시도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 한국인, 평범한 한국인이었는데,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고, 거기에서 이제, 모두를 위해서 희생되는 퇴출의 대상, 몇몇 개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한국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제 상황이 극한에 달했을 때, 그 주인공이 이제 해외로 가죠. 그런 걸 통해서 주인공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러한 공동체, 사회, 민족, 국가 이런 것들로부터 격리됐죠. 그러면서 한 개인에게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 국가란 또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고요. 또 이 인물이 결국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떤 주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그 자본 질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이제 직원으로서 혹은 나쁘게 표현하면 앞잡이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도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고통, 가정의 파괴라든가 정착하지 못하는 그 고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닥쳐오죠. 그러한 어떤 딜레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쭉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비단 한 소설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IMF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와 많이 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독자분들 중에요, 한 분이 이걸 여쭤봐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앓고 있는 희귀병 있잖아요. 네. 몸에 있는 항체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다가 세포를 죽게 하는 이 병이 실제로 있는 거겠죠? 네. 예, 예. 어떤 병인가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소설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맨해튼에서 일을 하는 한국인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봤죠. 네. 그분도 이겨내셨나요? 예, 이겨내어가는 과정이지만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있는 병이랍니다. 독자분께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희귀병에 시달리면서 또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남자, 이 남자는 그 어느 곳에도 참 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참 불쌍한 그런 존재예요.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모습, 이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태어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불안을 야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주류에 편입하지 못하고 주변부 사람으로 또 뭐 경계인, 주변인, 뭐 약소자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황폐한 그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삶의 각박함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고요. 또 호모 노마드라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현대인을 새롭게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호모 노마드의 삶을 사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주노동자나 뭐 거대 자본에 밀려난 서민들의 이야기들 많이 다루셨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시나요? 그렇죠. 예, 관심 계속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어떠한 소재나 주제를 다룰 것인가 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그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 장편이라고 하셨는데 그 작품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새 작품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식의 김재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0일 화가 김점선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의 일주기를 기억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괴짜 화가로 불렸던 김점선 화가. 그녀가 남긴 말이 있어서 옮겨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같이 완벽한 그림만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막 그림을 그렸다. 내 그림을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김재영 작가의 폭식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